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왔죠? 그죠? 자, 잘 들리나요? 자. 썸네일. 마이커. 저희 졸업생 형아가 선물로 준 건데 꼭 썸네일로 해달라고 해서 자, 인증했습니다. 파이팅. 네. 이거 냄새가 너무 진한데? 스너글. 블루 베어가 저를 너무 진하게 안아준 느낌이네요. 눈 따가워. 오케이. 자,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왔습니다. 잠 좀 깼나요? 네. 그래서 이때 뒷광고 아닙니다. 네,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때랑 중첩, 누적입니다. 누적. 그래서 여러분이 넓게 중간고사 거 까먹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이 왜 몰라요. 일단 지구과학은 그렇습니다. 지구과학은 중첩. 그리고 이날이 언제죠? 6월 4일 모의고사 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수련회를 저번 주에 여러분이 수목금 다녀오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신 빨리 차려야 된다. 6월 4일에 모의고사도 보시고 그 다음에 7월 2일 날 바로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빠르게 이 현생에 빠르게 복귀할수록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현생에 느리게 올수록 느리게 갑니다. 혹시 어디까지 나오나요? 화면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나의 또 섹시한 페이스를 보여드릴, 이 정도면 나오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빠르게 현생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홍보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들어본 사람?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오해 방지를 위해 생활기록부에 쓰거나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장점이 뭐냐? 모여볼래? 지구과학 덕후? 그래서 지구과학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라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치면은 이 정식 사이트로 들어오는데요. 얘의 장점은 지금 실제로 우리 3학년 중에 요 교육을 쫙 해서 현재 은상을 받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근데 그 친구가 뭐 제가 따로 막 도와주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워낙 혼자서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재밌는 거 많아요. 보시면은 막 중국 베이징, 대만 가오슝, 그리고 뭐 지질 제주도, 여러분이 낸 돈 없습니다. 이거 다 이제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1부는 낼 수도 있어.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1부는 낼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이제 퍼센트를 여러분 거의 다 이쪽에서 내준다고 보시면 되고, 접수 마감이 5월 31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얘의 장점은 여러분이 접수할 때 추가적인 돈을 내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과학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으시죠? 그죠? 얘의 장점은 뭐냐?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신청하고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에 안 나가도 돼. 그럼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료 인터넷 강의를 줘요. 근데 그 강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신청하고 강의만 들어도 지구과학 관련돼서 여러분이 사실 지구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마이너하잖아요. 그래서 정제된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거든. 유튜브에 뭐 예를 들면 수학, 공학, 아니면 화학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은 되게 많잖아요, 컴퓨터.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정제된 이제 신뢰도 높은 어떤 수업 영상이 별로 없어. 근데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는 무료로 신청만 하시면 여기서 무료로 막 과거나 이런 데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질 대기해양 선체 분야를 되게 딥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만 들어도 개이득이에요. 근데 그거 듣다 보니까 좀 괜찮아. 그러면 그 영상을 왜 주는 거냐면 그 영상 내용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시험을 봐서 거기서 이제 1차 예선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올림피아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영상만 보고서 걔를 예를 들면 생기부 활동이나 아니면 탐구 주제 잡을 때만 쓰고 사실은 올림피아드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신청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지원 자격이 보세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당연한 말이지만 고3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예 신청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이니까 얘기해드리는 거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사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2학년 바로 1년 뒤를 생각해봐. 되게 마음이 급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런 거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1학년이라고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면 좋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도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하면 괜찮은 게 뭐냐면은, 학교 수업에 문제 없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구과학 수업 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건 확실하고, 또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고랑 일반고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랑 싸우면 당연히 썰리겠죠. 근데 과거는 과거대로,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이렇게 가는데 올해 1등, 2등이 다 일반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고랑 과거랑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친구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케이스들은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있어. 솔직히 말할게. 수학, 물리, 화학은 과거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덕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실제로도 낼 수 있다. 그리고 뭐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팩트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대학교 가도 영어는 잘해야 되고 평생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근데 기왕 어차피 여러분이 제가 영어 실력을 가장 빠르게 늘린 게 어떻게 늘렸냐면 그 영어 원서를 읽었어요. 우연히도 저도 지금 보여주려고 가져온 건 아닌데 지금도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는 이제 인간관계론 사제독서단을 제가 하거든요. 그거 원서예요. 요걸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원래 제가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헝거게임 혹시 알아요? 헝거게임 막 활 쏘는 그거 나오는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군대에서 원서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까 영어가 이렇게 확 늘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일 베스트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올림피아드에 관심이 진짜 있어서 본인이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막 지구왕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로. 그러다 보면 인스타 DM도 막 영어로 하게 되고 스토리로 막 이제 영어도 올리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배운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확 뛰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데 단점을 말하지 않으면 또 제가 거짓말쟁이 약팔이가 되니까 단점은 당연히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장점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고3 형아도 저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학교 수업 들으러 못 오고 이게 나가가지고 지리잡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네, 질문. 인정은 당연히 인정이죠. 당연히 출석 인정입니다. 네. 여자 많이 오나요? 여자가 많이 오나요? 뭐 여학생들 많이 오겠죠. 네, 확실한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자가 0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많이 옵니다. 그쵸? 우리는 0이기 때문에 0에 비하면 당연히 많이 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리따운 여성분들 혹은 잘생긴 남성하고들과 함께 네,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31일 오늘이 5월 20일인데 5월 31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고민해서 신청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고 올림피아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무료 영상만 보더라도 사실 솔직히 이득이다. 네. 영어가 필요 없나요? 참여 안 하면 그냥 뭐 예선 탈락 처리가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근데 뭐 사실은 여러분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관심 있으면 여기 뭐 사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들 보시면서 이제 이런 거 하는구나 재밌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곳저곳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어갈 텐데 오늘 수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비슷하게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용어가 처음 보나요? 익숙한가요? 뭐야?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권입니까? 와우, 예스. 자, 우리는 생물권이죠. 우리가 뭘 밟고 있죠? 직권 땅을 밟고 있고 밖에 나가면 수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죠? 기권 그다음 아예 바깥으로 나가면 외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5가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사실 오늘 그냥 복습이에요.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걸 뭐라 한다?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 구성이 총 몇 개 있어요? 5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물권, 땅은 직권, 물은 수권, 그 위에는 기권, 그 바깥에 외권 이렇게 있는데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구라는 큰 사이즈를 다루다 보니까 또 저번 시간 중간고사까지 해가지고 우주라는 큰 사이즈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이 안 와. 너무 커서 감이 안 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작업은 지구라는 곳에 살아서 우리가 지구를 공부를 하는데 이 지구에 대한 사이즈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약간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 그리고 사실 저는 비유보다는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을 해서 수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구는 무슨 모양이죠? 동그란 구 모양이죠? 구 모양인데 사실 실제로 완벽한 구입니까?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타원이에요. 왜 타원이죠? 지구가 뭐가 있어요? 자전축이 있어요. 뭐래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요. 그럼 어떤 공이 있는데 혼자 도니까 자전이죠. 이렇게 돌리면은 걔가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까? 이렇게 짜도 되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이렇게 완벽한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과장을 하면 약간 이렇게 타원형입니다.
약간 과장을 하면. 오케이? 지구가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다 그냥 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라고 하면은 구의 사이즈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치, 반지름. 지름의 절반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얼마게? 아,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지구과학이니까 6,400m겠다, 그죠?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자,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을 했는데 지구가 사실은 이 적도 쪽이 극지방보다 더 어떻다고? 이게 납작해서 길어요. 어느 정도 기냐면 한 20km 깁니다. 생각보다 크죠? 그러니까 대충 한 6,470대 6,45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km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리지만 근데 사실은 6,400 중에 20은 그렇게 큰 수치는 또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통합과학에선 9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곰돌이 냄새가 안 사라져. 미치겠다. 머리 아파. 자, 우리가 이 정도 압니까 혹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우리는 생물권이고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직권. 이 직권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고 제일 얇은 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이 뭐였죠? 아, 그렇지, 지각. 지각, 그렇지. 지각보다 더 파고 들어가면? 멘트 그거보다 더 파고 들어가면? 왜 그거보다 더 파면? 네, 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와, 훌륭한데? 이 정도 알면 오늘 수업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각은 사실은 근데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혹시 이것도 알아요? 맞아요. 대륙지각과 또 해양지각이 있습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륙지각은 뭐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게 대륙지각이에요. 그렇지. 아시아 대륙 이런 거 좋아요.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어디가 해양지각일까? 사실 물이 고여 있다라는 건 바다에 그 아래에 물을 받치고 있는 어떤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 해양지각, 대륙지각 형성 과정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마그마 바다가 겉에서 또 식어가면서 그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 해양지각, 대륙지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이 녀석의 두께가 두 개가 다른데 뭐가 더 두꺼울까? 해양지각이 더 두꺼워? 대륙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지각이 더 얇스. 야, 대륙지각 두꺼운 거 저기 밖에 봐봐요. 산 두껍잖아. 그죠? 대륙지각은 두꺼워요. 해양지각은 얇으니까 얇은 게 아래 깔려서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고여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과학을 공부하면 좋은 점. 때를 쓸 필요가 없다.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대륙지각과 만약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동일한 물질로 구성돼 있어. 근데 뭐가 더 두껍다고?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껍잖아? 그러면 뭐가 더 무거울까? 동일한 물질이라면. 덩치가 큰 대륙지각이 덩치가 얇은 해양지각보다 더 무겁겠죠. 근데 우리가 자연상에서 얘가 무겁고 얘가 얇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로 저 멘틀 깊이에서 대륙지각이 누르는 힘과 해양지각이 누르는 힘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얇은 놈이 더 무거워야 돼. 그치? 또 두꺼운 놈이 더 가벼워야 밸런스가 맞겠죠. 두꺼운 놈이 더 가볍게, 예를 들면 뻥튀기처럼 가벼워야 조금 덜 누를 거고, 얇은 놈이 막 쇠구슬처럼 좀 무거워야 더 누르겠죠. 그걸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밀도. 그렇지, 이게 밀도입니다. 그럼 밀도는 누가 더 클까요? 사이즈가 작은 놈이 밀도가 커야겠죠. 큰 대자. 그리고 사이즈가 큰 놈이 밀도가 좀 작아야겠죠. 괜찮지? 그래서 밀도가 큰 놈은 대표적으로 해양지각을 구성하는데 예시가 바로 누구냐면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그 제주도 슈슉 음악 아시죠? 그 도라르방 아저씨, 그게 현무암이에요. 상당히 밀도가 작은 애들이 대륙지각을 구성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화강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쿠크다스처럼 생긴 거, 하얀색에 이렇게 검은색 뭐 박혀있는 그 친구가 화강암입니다. 오케이? 이거 듣고 흘려도 돼요? 그럼 왜 얘가 더 밀도가 크고 왜 얘가 더 밀도가 작냐? 철, 니켈 이런 거 금속이니까 밀도가 클까 작을까? 그죠?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는 마그마는 좀 검은 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무암이 좀 검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해양지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칼륨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나트륨 이런 애들은 조금 그 밀도가 낮거든요. 걔네들은 좀 하얀색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대륙지각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 듣고 올려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찍어봐요. 배운 적 없으니까. 오늘 사이즈에 대한 감을 잡는다 했어요. 해양지각은 얇다 그랬다. 이게 대충 몇 킬로 정도 될까? 2킬로? 5킬로? 좋아요. 대충 얘는 10킬로 내외. 내외라는 거는 얘보다 안쪽 더 작을 수도 있고 왜 더 클 수도 있다. 얇으면 5kg 정도 얇을 수도 있어. 심지어 0kg일 수도 있지. 찢어지면 마그마 나오는. 그죠? 근데 대신에 뭐 두꺼운 거 10, 11, 12까지도 갑니다.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몇 킬로보다도 크냐면 대충 30에서 35kg 정도보다는 커요.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이 있네. 올림피아드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치를 막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감을 좀 잡자고.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왜 하냐? 전체 6,400 중에 두껍다고 얘기하는 대륙지각이 30, 40 이 정도래. 무시할 만해요? 아니면은 그죠? 없어요. 사실 무시할 만하죠. 굉장히 얇다라는 겁니다. 얇아요. 상황에 따라 고려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6,400 중에 30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지각은 사실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얇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감 잡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럼 지각을 어느 정도 파고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뭐가 우리 반겨줄까? 그렇지, 멘틀. 그 멘틀을 쭉 파고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 외핵이 나올 텐데 질문. 찍어봐요. 내가 얼마나 파고 내려가야 외핵이 날 반겨줄까? 1번.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계시네. 대충 엄밀히 말하면 2,951km인데 몰라도 됩니다. 대충 3,000km 파고 내려가면은 나옵니다. 3,000km 내려가면 외핵이 우리를 반겨줘요. 더 파볼까? 여기서 더 파면 뭐 나와요? 내핵. 내핵은 얼마나 더 파면 나올까? 대충 5,151km 타고 가면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대충 2,000km 타고 내려가면 여기서 내핵이 나오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은 살짝 얇다. 선생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눈이 어지러워요. 자, 오늘 우리 감 잡는 시간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세요. 전체 6,400이죠? 헷갈리지? 그냥 6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를 절반 쳐요. 3, 다시 2, 다시 1, 3대 2대 1,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감 잡는 시간. 우리 수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5,151이 5,152, 5,149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이즈만 잡으면 되고 이 사이즈 장난질을 조금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핵이 차지하는 건 6 중에 얼마죠? 1 더하기 2니까 핵 전체가 차지하는 건 3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려보면 계란입니다. 완벽하게 동그란 계란인데 가운데 1자리는 노른자고 2자리는 계란의 흰 잔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전체 부피에서 계란의 노른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냐? 여러분 9의 부피 구하는 방법 알죠? 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러면은 이 전체 부피는 대충 2의 세제곱에 비례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핵의 질량은 1의 세제곱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만약에 흰자의 부피를 물어본다면 전체에서 노른자를 덜어낸 7만큼이겠죠. 그러니까 멘틀과 지각을 합친 게 대충 진짜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얼마다? 8분의 7이다. 부피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텍스트로 보여드릴 건데 멘틀이 차지하는 부피는 전체 지구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거일 텐데 배웠어야 되고 안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유일하게 액체인 놈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자, 외핵은 액체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외핵도 이응으로 시작하죠. 액체도 이응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외핵은 액체. 알겠죠? 외핵은 액체. 됐습니까? 자, 요 정도 하고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텍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항상 공부를 했으면 텍스트로 다시 봐야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직권을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과 지구의 내부를 직권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으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구의 표면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만 직권이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온 지구 아래에 있는 멘틀, 외핵, 내핵도 직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얼마까지? 6,400까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알겠죠? 자, 지각 한번 볼게요. 지각은 지구 겉부분에 있는 얇은 층이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되죠? 자, 우리 공부했던 거 이 그림 보세요. 뭐가 더 두꺼워요? 대륙지각. 뭐가 얇아요? 해양지각. 그래서 더 두꺼운 놈은 누구다? 대륙지각이다. 이 친구는 두껍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으려면 밀도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다? 화강암질 구성이다.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두께가? 얇아요. 그러니까 얇으니까 밀도는 커야지 같은 크기로 눌러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주로 뭐로 돼 있다? 현무암질. 그래서 실제로 사진 보시면 한 번쯤 본 적 있죠? 현무암은 이렇게 구멍 송송 뚫린 시꺼먼 돌. 그죠? 화강암 같은 경우는 쿠크다스처럼 생긴 이런 하얀 돌. 됐죠? 오케이. 야, 이 숫자들이 좀 더 편하게 보입니다. 지각은 얇으면은 한 뭐 10km 내외부터 대륙지각은 뭐 30km보다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한 3,000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외핵이 우리를 반겨주고 한 5,000까지 내려가면 내핵이 우리를 반겨준다. 됐어요? 정확한 수치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멘틀로 넘어가면 멘틀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전체 부피 얼마? 약
80%. 간단하게 우리가 산수했을 때도 8분의 7 말했잖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멘틀 대류로 인해 지각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할 거니까 중요하고요. 지금 재밌는 게 멘틀은 뭐라 그랬어요? 고체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멘틀은 고체라고 했는데 대류를 한대. 대류는 뭐가 하는 거예요? 액체랑 기체 같은 유체가 하는 겁니다. 유체가 무슨 뜻이죠? 흐를 유자, 흐르는 물체가 유체예요. 근데 멘트는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류를 한대. 무슨 얘기야? 가능해? 유동성을 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 선배들이나 말해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멘트를 지금 상상해봐요. 유동성 있는 멘트를 어떤 느낌이에요? 푸딩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리입니다. 자, 여러분 유리 보세요. 자, 유리. 자, 유리 보이시죠? 이 유리가 지금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는데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폐교가 무슨 뜻이죠? 망한 문 닫은 학교. 시골에 있는 폐교에 가면 옛날에 독서지문에 나온 적 있는 글입니다. 폐교에 가면은 유리가 당연히 이렇게 위와 아래 두 개가 똑같이 만들었을 거잖아. 근데 폐교는요 가면은 위가 얇고 아래가 두꺼워요. 왜 그럴까? 위에 있던 애가 녹았다는 표현보다는 흘러내렸다라고 봐야죠. 귀신이 녹였어?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유리도 고체인데 유동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 재료역학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배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질에서 배웠는데 이제 점성이라는 거를 수치화할 수 있어요. 비스코시티라고 해서. 근데 저 유리의 점도보다 멘틀의 점도가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리보다 멘틀이 덜 흐른다고. 근데 여러분이 멘틀을 푸딩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다고. 여러분 멘틀이 푸딩처럼 생겼으면 여러분 저것도 푸딩으로 봐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유리보다 덜 출렁인다니까 멘틀은. 이해되세요? 오개념 가지시면 안 된다. 됐죠? 자, 세 번째 외핵 가겠습니다. 외핵은 뭐라 그랬죠? 유일하게 액체고 뭐로 구성되어 있죠? 철과 니켈처럼 밀도가 큰. 이거 왜 얘네들이 갑자기 가운데 처박혔지? 중간고사 범위 때 배웠죠? 무거운 거는 그렇죠. 마그마 바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야지. 마그마 바다 때 알아서 무거운 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거 위로 떴다 그랬죠. 그래서 철과 니켈이 내려가서 액체 상태고 얘는 액체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서 얘가 뭘 만들어요? 지구 자기장. 여러분 전자기 유도 법칙 혹시 들어봤어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 뭐냐?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철과 니켈인데 액체니까 철과 니켈이 금속이 막 돌아.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감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을 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막 뭔가 잉잉잉 돌리면 불 켜지는 거. 그게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의 예시예요. 거기 안에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가 있는 건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여러분이 잉잉 하면 자석이 돌잖아. 그럼 그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전기가 있죠? 전기를 쓰고 있죠? 이 전기 주변에는 사실 자기장이 흘러요. 그래서 전기랑 자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물리학 시간에 좀 더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전기가 액체라서 흐르니까 대류가 일어나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네. 내액은 똑같이 철과 니켈인데 상태는 고체다. 자, 이렇게 하면 직권 끝. 자, 기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본 적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기권이라고 하고 얼마까지 있다? 높이? 1000km. 자, 여러분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X축, Y축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X축, Y축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X축에 뭐가 있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죠? 남편에 대한 사랑. 자, X축에 뭐가 있죠? 기온. 오른쪽으로 하면 기온이 커지죠?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높이. 방금 우리가 문장에서 읽고 왔는데 기권은 몇 킬로까지? 와, 그렇지. 1000킬로까지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온 직권이랑 합쳐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사이즈는 얼마? 6400km였는데 여기에 한 1000km 정도 해가지고 또 기권이 있는 거죠. 이해돼요? 생각보다 기권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거고 만약에 나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지금 처음 봅니다 하면 지금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층에서부터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게 해요?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 다시 떨어져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요. 이거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2층 이름이 대류권, 가운데는 중간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억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는데 왜 온도가 떨어질까? 그쵸, 원래 지표가 달궈져 있는데 그 달궈져 있는 지표로부터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왜 또 온도가 올라가? 그쵸, 여기 범인이 있죠. 오존층. 오존층은 뭐 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오존층은 대표적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 오존층은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을 덜 맞아서 물 밑에서만 살다가 물 밖으로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보면 제일 마지막 엔딩이 뭐였어요? 지구를 막 만들고 해양 생물체를 만들고 끝났잖아. 그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진 덕분에 우리가 이 바다로부터 나와서 육상 생물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것도 엮어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왜 다시 열권에서 온도가 올라갈까? 그쵸,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우리 맞이해 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하면 재밌는 거 생각할 게 항상 많아집니다. 뭐냐? 일반적으로 오존층이 있는 행성은 많을까 적을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왜냐면 오존이라는 거 우리가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학식으로 쓰면 O3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O2는 뭔데? 산소잖아요. 이 O3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자세한 과정은 화학쌤한테 배우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O2가 있는데 자외선을 맞으면 O5로 쪼개지고 걔네들이 O2랑 붙으면 O3가 되고 이래요. 이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존층이 만들어질 정도로 O3가 풍부하다는 거 뭐가 일단 재료로 많아야 돼? 그쵸, 산소가 재료로 많아야 얘를 쪼개가지고 O3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있는 행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흔치 않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상상해봐요. 과학은 여러분 항상 우리 한 단계 더 생각해보는 거니까 똑같은 그래프 그려볼게요. X축의 기온, Y축의 높이. 오존층이 없는 행성의 높이에 따른 기온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왜냐면 여긴 달궈졌으니까 뜨거웠다가 멀어지니까 차가워졌다가 다시 별에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원래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다고. 근데 오존층이 있어서 여기를 쭉 온도를 당겨줘. 이렇게 당긴 느낌이잖아. 이렇게 당겨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한 번 더 생각해볼까? 말도 안 되지만 고도가 다른 두 개의 오존층이 있는 행성이라고 가정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상상을 해보라고 그냥. 그죠? 오케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아마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뭐 대류를 어디나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뭐 기상현상이 있고 없고. 야, 이거를 제가 대치동에서 중학교 중2, 중3 애들 학원에서 가르쳤었거든요. 그때 여길 제일 어려워해. 외울 게 많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해하면은 쉬워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대류라는 게 뭐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봐봐요. 대류가 뭐죠?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봐. 쉽게 섞이는 거. 그렇지. 근데 어디에서만 대류가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고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액체나 기체, 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섹시하게 말하면 유체. 그죠? 유체가 뭐라 그랬죠? 이거죠. 흐르는 물체. 그죠? 오늘 청소 미안해. 자, 봐봐요. 그러면 대류라는 게 언제 발생을 하느냐? 아래쪽에 예를 들면 온도가 높은 애가 있고 위쪽에 온도가 낮은 애가 있어.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때 우주하면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온도가 낮은 밀도가 어떻다 그랬죠? 크다 그랬죠. 왜냐면 추우면 뭉치니까 빽빽해진다 그랬죠. 반대로 온도가 높은 밀도가 작다 그랬습니다. 봐봐. 그럼 밀도 큰 놈이 위에 있어. 그럼 얘 어떻게 될까? 내려오겠죠. 밀도 작은 놈이 아래 있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대류입니다. 섞이잖아. 그래서 대류가 잘 일어나려면 밀도 큰 게, 즉 온도 높은 게 아래에 있어야 되고, 밀도 작은 게, 즉 온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온도 낮은 거, 즉 밀도가 큰 게 위에 있어야 섞인다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섞이면은 얘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뒤집어 까니까. 그래서 대류가 활발한 걸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 상황 한번 볼게요. 반대 상황. 이번에는 아래쪽에 오히려 온도가 낮고 위쪽에 오히려 온도가 높은 걸 둘게요. 밀도로 얘기해 볼까요?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쪽에는 밀도가 커요. 위쪽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작아요. 자, 아래쪽에 밀도 큰 거 있으면 얘가 움직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위에 알아서 밀도 작은 게 올라가 있어. 움직일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류를 잘할까 못할까? 대류 잘 안 하고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세요? 자, 이거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일부러 저쪽에 그린 거예요. 봐봐. 우리가 대류권만 볼게요. 대류권 제가 듣고 흘려도 되긴 하는데 외우면 좋은 거. 대류권 높이는 대충 10km 내외긴 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봐봐. 대류권에 봤을 때 하부가 상부에 비해 온도가 어때요? 높죠? 그러면 하부가 온도가 높다는 건 밀도가 어때요?
낮아요. 그럼 아래쪽에 밀도 작네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 얘 내려가. 그러니까 대류가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일어나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층. 그래서 이름 대류권. 대류권은 대류를 잘하니까 대류권이겠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놈은 또 대류를 잘하겠지. 어디야? 찾아보세요. 여기 중간권. 그죠? 여기 대류 잘한단 말이야. 그죠? 대류 잘하고 불안정하다. 그럼 반대로 한 단계 더 나가볼까? 그림이 그럼 이렇게 생겨있지 않고 반대로 뒤집어진 애들을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떨까? 대류를 잘 못하겠죠?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안정하다는 거 한번 해볼까?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가 상부에 비해 온도가 어때요? 보이는 대로 읽어. 낮잖아. 그럼 밀도의 측면에선 높아요. 그러면 알아서 아래쪽에 밀도 큰 게 깔려있지. 그러면 움직일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고. 대류 잘 안 하는 안정한 층이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봤어요? 네. 비행기 어디로 다니냐면 성층권으로 다녀요. 안정하니까. 공기가 막 뒤집어 까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름은 어디까지만 생겨요? 대류권까지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갈 때 구름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 깔려 있잖아. 왜냐면은 대류권까지밖에 구름이 발달 안 하고 우리는 안정한 성층권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구름이 아래 깔려 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갈 때 아래쪽에 구름 깔려 있으면 거기가 대류권 끝! 성층권 시작인 높이인 거예요. 대충 10km 이상 여러분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오늘은 감 잡는 거 진짜 많이 한다 했었죠. 이 대류를 하고 안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서바이벌 하는 거야. 오디션 하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어떤 걸 찾고 싶은 거냐면 대기 중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상현상이 활발한 곳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생명체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허들이 뭐냐면 대류를 해줘야 기상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뒤집어 까야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할 거잖아요. 그럼 1차 예선 통과 못한 애는 누구죠? 성층권 10권은 1차 예선을 통과 못했어요. 그 1차 예선 통과한 애 중에 기상현상은 그럼 어디에 활발하느냐는 두 번째도 있어야 돼.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올립니다. 뒤집어 까고 있어. 대류를 시켜. 구름 생깁니까? 내가 무슨 잣나입니까? 내가 남이야?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그쵸, 재료가 없는 거야. 부족한가 보네요. 안 나오네. 재료가 부족해. 그럼 재료는 어디 많을까? 대류권과 중간권 중에. 대류권 왜요? 중력 때문에. 정답입니다. 바다도 좋은 추정이고 중력 때문에. 왜? 여러분 설탕물 막 섞은 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설탕 입자가 쫙 가라앉죠. 그래서 아래에 많고 위에 적죠. 대기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쭉 우리 지표면에 많이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없어져요. 수치로 알려줄까? 자, 우리 기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몇 킬로까지가 기권이라 했죠? 1000킬로까지라 했잖아요. 여기까지 적분 때리면 전체 입자량 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성층권 중간인 30킬로까지 올라가면 이 0킬로부터 30킬로까지 중에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찍어봐요. 80. 95. 99%입니다. 네. 30km만 올라가도 99% 다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성층권 중간부부터 중간권 10권은 재료가 많다 적다? 공기 매우 희박하고 수증기가 적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 깐다고 해도 기상현상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수증기도 많고 대류가 잘 일어나는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활발하다. 됐냐? 됐냐? 미안해요. 반말. 됐지요? 갑자기 반말을. 네. 그리고 이제 안 된 곳 보면은 이제 그 위에 10권 같은 경우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낮밤 기온차가 크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오로라 하면 이제 탑으로 가야 되냐 미드로 가야 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롤 그만하시고. 네, 저 오로라의 정체는 이제 뒤쪽에서 자기장하면서 얘기할 건데 태양 영상 보다 보면 막 홍연 빵 플레어 빵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우리 지구 쪽으로 빵 쏘면은 이제 그게 엄청난 고에너지 높은 에너지 입자를 주는데 걔를 사실 자기장이 막아줘. 자기장 어디서 생긴다 했죠? 외핵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준다 했잖아. 근데 브라움이 이를 킨다고 모든 스킬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방어막이 있다 해서 다 100%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태양풍이 일부가 들어오는데 걔가 들어와서 여기서 막 우다다다다다 하면 그게 바로 뭐다? 오로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간단하게 보시면 대류권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기온 낮아지고 대류가 활발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이고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어서 보호해주고 오존이 자연산 흡수하면서 안정하고 대류 안 생기고 중간권 같은 경우 대류가 있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 안 일어나고 열권 같은 경우는 공기가 희박해서 낮밤 기온차 크고 오로라입니다. 기권은 뭘 일으킨다? 온실효과.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실험 하나 해보겠습니다. 온실효과 하면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온실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온실효과는 지구를 일정 수준의 온도로 유지해주는 비닐하우스 역할이에요. 근데 비닐하우스를 없애버리면 우리 다 얼어 죽겠죠. 그죠? 아니면 타 죽거나. 온실효과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얘가 왜 요즘 안 좋게 들리냐? 너무 심해! 온실이 너무 뜨거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또 갖고 있는 오개념이 있어요. 오존층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오존은 좋은 거다, 그죠? 오존이 성층권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오존이 우리 근처, 즉 대륙권에 있으면 이건 독소입니다. 독가스야.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뭐는 무조건 좋고 뭐가 무조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그 어떤 물질이 상황에 따라서 독소일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자, 수권 가겠습니다. 수권. 해수, 빙하, 지하강, 호수처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뭐라고 그런다? 수권이라고 하고 대부분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닷물입니다. 얼마나 차지할까요? 야, 이거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 숫자로 장난질은 안 할게요. 근데 이런 건 알아야지. 제일 많은 것보다 해수, 그 다음에는 담수는 2.5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또 얼어 있어서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지하수랑 호수, 하천수 합치면 대충 0.77 럭키 세븐세븐이네요. 네, 얼마 쓸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왼쪽 거 본 적 있죠? 자, 우리가 깊이가 깊어지는데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X축에 뭐 있죠? 수온. Y축에 깊이 쭉 내려가면은 심해층이 1000km부터 시작한다.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1000km면 멘틀에 있어야 되는데? 그쵸, 1000m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단위 1km. 그래서 1km보다 깊으면 보통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깊이 내려가면 온도가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유지가 됩니다. 왜 그렇죠? 얘 이름이 뭐야? 혼합층. 이 혼합을 누가 시켜주는데? 제가 이 그림을 괜히 가져온 게 아닙니다. 바람이 섞어줘. 그럼 섞어주는 깊이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혼합층. 하나만 더 물어볼까? 그러면은 바람의 세기가 세면 혼합층의 두께가 어떨까? 두꺼워진다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오늘 이 그래프 새로 나왔어. 또 어떻게 하라고? X축, Y축 단위. Y축 같은 경우는 깊이로 동일한데 Y축, X축에 뭐 있어요? 위도, 영도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적도. 그리고 여기 N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북반구, 이쪽은 남반구. 그러면 적도 혼합층 두께는 요만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의 혼합층 두께는 더 두껍다. 그러면 어디가 더 바람이 센 거다? 우리가 지금 적도보다는 바람이 세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심해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충 한 2, 3, 4도 정도로 차갑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왜 그럴까? 그렇지! 저기까지 태양빛이 안 가요. 전공 공부 조금 해보면 아는데 수십 미터만 내려가도 태양빛의 90% 이상이 사라집니다. 수십 미터만 내려가도. 그러니까 사실 1km 이상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눈 이상한 막 물고기들 살죠, 거기에. 빛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심해층이고 그 가운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온도가 높았는데 확 떨어지는 무슨 층? 수온 약층. 이 약층이 무슨 약층이냐면 수온 도약 할 때 약자예요. 도약이 무슨 뜻이죠? 뛰는 거죠. 온도가 높았다가 확 뛰면서 낮아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대류 개념 그대로 수온 약층에 적용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온도가 위쪽에 있는 온도보다 어때요? 낮아요. 그럼 밀도로는? 높아요. 그럼 밀도 큰 게 아래 깔려 있으니까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알아서 깔려 있는 안정한 층. 그러니까 여기 대류 한다, 안 한다? 대류 잘 안 한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 가운데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안정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위에 있는 혼합층, 아래에 있는 심해층. 둘이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온 약층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위아래를 차단시킨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아래가 안전 공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혼합층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으로 혼합돼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고 수온 약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온이 급격하게 도약하면서 낮아지는 안정한 층이라서 물질 교환, 에너지 흐름 거의 없다. 심해층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 못하니까 수온 낮고 계절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다. 됐죠?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 선배들이랑 했던 수업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권 간단하게 읽고 끝냅시다. 생물권 시작.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를 다 생물권이라고 하고요. 땅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고 하늘에도 살고 그렇죠? 마지막 외권입니다. 외권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얼마 이상? 1000km 이상에서 뭘 둘러싼? 지구를 둘러싼. 왜 1000km가 기준일까? 그쵸, 아까 1000km보다 얕으면 뭐라 그랬죠?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열권에서 기권이었죠. 그래서 자기권, 이 대표적인 외권의 예시인데 자기권은 왜 생긴다 그랬죠? 외핵의 회전. 왜냐면 외핵은 혼자 액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구과학 2 고3 형아들이 보는 슬라이드 제가 잠깐 따온 건데요. 뭐 어렵진 않고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뭐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다?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외핵이 액체라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장이 대칭으로 생겨야 돼요? 비대칭으로 생겨야 돼? 당연히 대칭으로 생겨야 됩니다. 근데 얘랑 이 그림이랑 봤을 때 실제로는 대칭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실제로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어막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저기서 날 때리면 방어막이 이렇게 짜부되겠죠. 그 그림인 거야.
그래서 그림의 왼쪽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빵빵빵 쏘면은 여기 원래 이렇게 방어막이 컸는데 얻어맞고 방어막이 이렇게 짜부된 겁니다. 그래서 방어막이 대부분 막아줘 이렇게 뒤로 흘려보내 이렇게 샥샥샥 흘려보내는데 문제는 방어막이 100%다 막아주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이렇게 그 자전축 쪽으로 타고 들어와 극지방 쪽으로. 그래서 극지방이 오로라가 극지방을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쭉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은 얘가 막 우다다다다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중에 누굴 제일 먼저 만날까? 10권을 만나겠죠? 제일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로라가 막 생긴다.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빠위. 예스.